단일화, 사법 리스크, 혼돈으로 빠지고 있는 대선 레이스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상수 전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세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이런 데서는 없었다. 예, 뭐 영화 카피 같이.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고 지금 정치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좋은 현상인지 참 뭐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오늘 있었던 이 관련 뉴스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직전에 나왔는데 남부지법에 낸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금지해달라 그리고 후보 자격, 지위를 확인해달라라는 이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이 됐고 그 앞서서 나왔던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실시하고 있는 단일화 여론조사 이거는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서 이건 또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직접 참석을 했는데 꽃다발을 안기면서 환영을 하고 그랬는데 15분 만에 뭐 이렇게 단일화를 안 하겠다 현재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보다는 일단은 완주지 그리고 이런 강제 단일화에 대한 비판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파행으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제 있었던 김문수 한덕수 회동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저희가 음성으로 준비했거든요. 일단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하십시오. 어떤 절차도 좋습니다. 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오늘 내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하러 일주일을 기다립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저보고 당신이 책임 있지 않느냐. 단일화 안 하면 당신 책임이 아니냐. 책임 있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책임 있으신 왜 거죠. 저한테 책임을 아니 물으십니까? 22번이나 아니, 그렇게 22 하겠다고 번을 그러셨는데 이야기했다고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자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완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의 2차 회동. 예, 이게 또 이제 국회에서 열렸고 다 공개된 장소여서 그래서 뜰에서 이제 열리다 보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구호도 외치고 여러 좀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일단 뭐 어제 있었던 요 2차 만남을 포함해서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박상수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죠. 네, 그냥 뭐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고 대통령 후보를 나오시겠다는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주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서 그것이 굉장히 좀 씁쓸했다. 여기서도 지금 잠깐 나오지만 뭐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또 제가 이제 봤던 거에는 한덕수 후보는 또 그 일주일 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선거를 뛰어봤으니까 알지만 공보물 같은 걸 미리 다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 공보물은 수십억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도 있었고 예. 그냥 계속 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흥정을 하듯이 이런 후보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뭘 보여주려고 생중계를 했나 싶을 정도로 생중계로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굉장히 너무 많이 좀 참담하고 부끄럽다. 네.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뭐 직접 관여된 건 아니지만은 이걸 보면서 어떤 뭐 많은 반응들이 또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보수가 파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3년 전에 보수 세력 자체가 뭐 배가 좀 차가워가지고 따뜻한 물을 마셨어야 되는데 용암을 삼켜버린 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암을 삼키면은 그 배가 뜨거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아예 입술부터 혀까지 다 타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의 이 모습도 그렇고 마지막에서의 모습도 완전히 그냥 보수 파산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두 분은 처음부터 이 지도부의 어떤
이 드리블 자체가 되게 거칠었다. 그리고 당의 정통성이라든가 아니면 정당성 이런 것들도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대표들 쫓아낼 때 썼던 방식 그런 모습 그것을 자연스럽게 또 하지도 못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국민들 앞에 바로 노출이 되면서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고 완전히 그냥 사당의 모습 뭔가 어떤 뒤에서의 독재자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당연히 좀 파산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이동학 최고께서는 파산이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파산하면 회생 절차를 거쳐서 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의 사망 선고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게 박상수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일종의 소음공해였다라고 봐요. 1시간 동안 얘기한 게 왜 당원 가입 안 했냐 뭐 이런 얘기고 한덕수 후보 측은 왜 약속 안 지키느냐 이 얘기가 계속해서 공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뭐 굳이 양쪽 중에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쌍권으로 표현되는 그 지도부의 어떤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카드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계속 지적을 했고 한덕수 측에서는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물은 거죠. 너가 그동안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근데 이 두 주장이 붙었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세워진 하에서 약속을 지키니 많이가 더 우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쌍권 측에서는 물론 지금 가처분에 대해서는 뭐 기각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약속이라는 일종의 도의적 책임이 붙었을 때 과연 김문수 후보가 물론 왜 약속을 안 지킨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김문수 후보 측에 어쨌든 조금 더 명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왔던 일 중심으로 제가 좀 이 대본과 상관없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긴박해서 이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매일 의총이 열리고 있고 매일 이 지문을 다 뜯어고치고 있어서 참 힘듭니다만 어쨌든 이거 일단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오늘 남부지법에서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다 기각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에 보면은 이제 74조의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4조의 2가 이 대선 후보 선출 절차와 관련돼서 당원에 정해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비대위나 선관위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대선 후보의 선출 절차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74조의 이 부분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당내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정당의 자유 부분을 좀 더 확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가처분이 기각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분명히 이 전당대회나 이런 것의 개최를 하지 말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은 이제 그 당원 당규에 우리 당 당원에 있는 74조에 있는 당무 우선권을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무 우선권의 효력을 어떻게 배척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가처분 결정문이 나오질 않아서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 앞으로 비대위와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간에 어떠한 누가 우선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는가가 이번 가처분 결정문에 있어서 적어도 법원에서의 일종의 기준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 결정문의 내용이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당무 우선권 부분을 판단을 했는지도 일단 봐야 되고 당무 우선권을 뒤로 제꼈는지도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속보가 막 들어와서 이거를 전해드리면서 또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처분 김문수 후보 측이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 기각한 이유를 그리고 당무 우선권이란 거를 무조건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개최 공고 안건 등에서 중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뭐 전당대회는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동학 최고님 이게 자 그러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기호 2번이 뭐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단일화 여론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표는 못 해요 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공표는 못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어쨌든 한덕수가 이긴 것 같아. 그래서 한덕수를 후보로 전당대회에서 올리겠어라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또 내고 막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로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법원이 인정해 준 거잖아요. 예. 사실상 너네들이 결정하는 대로 니들이 알아서 해. 이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저것은 전 또 다른 사법부가 뭔가 또 경기장에 난입했다는 전 느낌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전당대회 가처분의 경우는 저건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서 공고가 없었어요. 안건 미정이었어요. 네, 안건 미정이었기 예. 때문에 저는 그거는 어떤 안건인지 몰랐기 때문에 저건 기각하는 거는 저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후보 지위 가처분에 대해서는 정통성과 정당성이 기본적으로 있고 정당도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 하에 후보를 뽑고 선출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지금 어떻게 보면 3라운드를 다 뛰어가면서 UFC로 뛰면 이제 챔피언 벨트 차기 딱 직전인데 갑자기 한덕수가 난입한 거잖아요. 나랑도 한 경기 하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경기를 더 해도 돼라고 지금 결정해 준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지도부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거 변화될 리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로 그냥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제 어차피 법원의 판단에 따른 거니까 김문수 후보가 무슨 가처분 신청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이미 그것은 한 수가 부족한 거예요. 예. 김문수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의 역공이 이제 타이밍이 이제 없다. 시간이 없다. 끝난 거죠. 네. 이게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임승호 대변인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당대표 직인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직인이 있어야지 또 효력이 있다라고 그런 건데 김문수 후보한테 안 찍어주고 우리 전당대회 열고 한덕수 후보한테 이거 찍어가지고 제출해버리면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 대해 가지고는 그 직인이 없다고 알고 있고 아마 한덕수 후보로 추대식을 하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입당을 시키고 결국에는 그 직인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직인은 한덕수 후보에게 쥐어질 것이고 결국 선관위는 그 직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저희 개혁신당도 가처분을 최근에 해봤을 때 그 예. 직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제 그것이 있냐 없냐로 당대표 같은 것을 좀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선관위는 직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했을 때는 결국에는 저는 법원이 본인들은 부정하겠지만 한덕수 후보 측에 뭐 간접적으로라도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사법부 판결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헤드라인을 통해서만 봤지만 법원이 당무 우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적시를 했다면 이것은 일종의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결정문이 제대로 나오면 분석을 해야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통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선고를 통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양당 모두 지금 뭐 선거길이 밀리니 많이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정당이 후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금 후보를 결정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잖아요. 법원의 의도와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되는 모양새 그리고 그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과연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상수 전 대변인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공교롭게도 중앙선관위에서는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의 108조의 12항을 보면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보도할 수 없으니 내부적으로 우리가 참고만 할 수 있는 거고 알려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단일화 여론조사가 효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어쨌든 이거는 우리끼리만 돌려보는 거고 우리끼리 논의하는 거니까 별 문제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바로 이런 지점들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이제 6차 전당대회에서 한덕수 후보로 후보를 교체하는 그러한 그 시도를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다시금 6차 전당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볼 여지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느냐 이게 제가 페북에서도 올린 그 최종 버전으로 이제 예측으로서 최악의 경우를 예측을 한 건데 6차 전당대회가 열려서 한덕수 후보로 되고 한덕수 후보의 직인을 찍어서 후보 등록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와 같은 절차적인 문제 미비성이라던가 선관위에서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가처분 판사는 전자배당이라 그래서 랜덤 뽑기 형식으로 판사가 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배정된 판사가 오늘 가처분 기각을 낸 판사가 다시 배정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판사가 배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판사가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직인이 찍어서 후보 등록이 됐는데 예. 김문수 후보가 역시 또 만약에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선관위의 이런 유권 해석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다시 랜덤으로 된 판사가 그 가처분을 인용을 12일 이후에 해줘 버리면 예. 기호 2번은 없어집니다. 정말 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더 놀랄 일이 남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기호 2번이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저거는 이제 법적인 예, 예. 틀에서 지금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정치적 분석을 좀 해드리면 정통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로 하게 될 경우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도부가 한덕수가 더 많이 받았어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을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은 그것을 깜깜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 단일화는 중립적 위치에 선 지도부가 똑같이 이 균형을 다룬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한덕수 국무총리를 최종 후보로 내세울 걸 예정하고 추진했던 단일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이 여론조사 역시도 김문수 후보가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 가능성 또 있는데 그냥 지도부가 임의적으로 한덕수가 많이 나왔다 하고서는 그냥 해버리면 어차피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신뢰성 국민들이 과연 저당에서 뽑힌 후보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하기가 너무 좋아요. 무슨 정통성이 있어? 지도부가 원래 한독수를 하려고 했잖아. 그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조정했던 거 아니야? 이런 공격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현실에서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를 모르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임성호 대변인께는 이거를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박상수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게 현실화가 된다라면은 그냥 이거는 이준석 후보로 강제 단일화가 보수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글로 튄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개혁신당은 약간 뭐 더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네네. 이거는 좀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고정 생각이 들어요. 관리하더라고요, 아, 아까부터. 저희가 단일화는 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법에 의한 삭제에 의한 단일화 이거는 뭐 저희가 거부할래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저희는 뭐 좋다고 분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쪽 후보가 빨리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서 정리돼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 지형을 보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슈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예.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되는 효과만 나왔고 저 상황에서 저희가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이제 거의 매일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이런 정책을 내면 뭐 법원에서 갑자기 가처분 기각시켜버리고 김문수 한덕수 뭐 회동한다 그래버리고 이러니까 저희 이슈가 빨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법원의 어떤 후보 삭제에 의한 단일화를 뭐 저희가 거부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라도 좀 빨리 정리가 돼서 국민들 보기에도 너무 볼썽사납지 않습니까? 예. 이 형국이 그래서 빨리 정리가 되고 좀 저희의 정책과 저희 후보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판이 최소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역대 선거도 저도 계속 지켜봤지만은 이 단일화 이슈로 매번 이렇게 논쟁이 됐는데 이번만큼 이렇게 아무런 정책적 이슈도 지금 주목을 못 받고 단일화 이것도 좀 볼썽사나운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게 참 안타깝다. 제가 개인적인 소신으로 여러 뭐 다른 방송에 대해 출연하니까 얘기했는데 제발 결선 투표제 좀 도입하자. 예, 단일화를 가지고 좀 이런 얘기 하지 말게 그냥 각자 완주하고 1, 2위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나머지 후보들이 지지를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대선 본선에서 결선 그렇지. 투표. 연합 예, 예. 정치가 가능한 아, 구조지.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이제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 배격 때가 정치가 아닐까. 아니라 예. 연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도록 프랑스 만드는 거죠. 대선이 대표적이거든요. 항상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과반의 득표자를 또 만들기 위해서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뭐 현실을 좀 이건 이제 이상과 바람이고 현실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결국은 정치적 타협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오늘 근데 의원총회에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속된 말로 삐진 김문수 후보를 조금 이렇게 달래주기 위해서 꽃다발도 들고 있고 당 중앙에서 워낙 이제 홀대받았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나는 이거는 뭐 강제단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의원들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되는데 막 얘기도 듣다가 그냥 휙 나가버리고 막 비난이 나오고 막 난리였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가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지금? 뭐 굉장히 뭐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제가 좀 친한 정치인들끼리 그냥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는 그래도 오늘 물병은 안 던졌네 했습니다. 예전에 한동훈 대표한테 뭐 물병 던졌다는 논란. 예. 그러니까 뭐 오늘은 물병은 안 던졌네. 그때보단 신사적이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지금 저희 국민의힘의 상황이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최대한 아름답게 했어야 되고 그 과정을 최대한 납득 가능하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이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인간이 같은 영장류가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공정성을 본능으로 타고난대요. 예. 그래서 예전에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다 똑같이 3개씩 주는데 먹이를 한 원숭이한테만 5개를 주면 나머지 원숭이가 화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영장류는 되게 본능적으로 타고난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근데 당내 의원들 김문수 후보를 단일화를 생각하며 김덕수나 을지문덕을 생각하면서 했던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예.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또 뭔가 인간은 좀 본능적으로 그걸 또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본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당 지도부 뭐 쌍권이라고 불리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를 사실상 옹립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발언이 있었는데 하나 듣고 제가 의견 여쭤볼게요. 당원들의 82%, 86%가 명령하는 대로 가리키는 방향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한 공적 의식 없이 단순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핑계 하나만으로 당원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예, 뭐 여러 발언이 있는데 뭐 알량한 후보 자리 뭐 이런 거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판도 있었고 그런데 임승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이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지만은 조금 심판이 지금 편파적으로 지금 한쪽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결론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당 지도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다른 당이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당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 본인들은 부정하겠지만 명백하게 해당 행위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해 안 됐던 게 뭐 현직으로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하셨던 분이 갑자기 무소속 한덕수 후보 대변인 하겠다고 나가시기도 하고 예. 지금 쌍권이 하고 있는 건 어쨌든 지금 입당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본인이 지금 뭐 대통령이 되었다는 핑계 하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게 핑계인가요? 그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세 차례 경선을 했고 뭐 한동훈 후보 비롯해서 전부 다 기탁금을 내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았는데 자신들이 선출해놓은 후보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하면서 다른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 과연 저게 무슨 본인들은 부정하겠지만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면 결국에는 당원들의 명령 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말을 하면은 그럼 당원들의 결과에 따라 저 후보 교체도 해야죠. 당원들 결과 어땠습니까? 1등에 지금 후보 교체 한다 그러면 2등 후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당원들이 결정한 게 있는데 왜 그거에는 안 따르는 거죠? 그리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도 왜 1등 후보하고만 붙이죠? 2등 후보, 3등 후보, 4등 후보 다 거친 다음에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하려고 해도 그 사이에서 정말 한덕수 후보가 1등을 한다면 최종 후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는 그 기탁금 2억인가요? 냈는데 그 기탁금 한덕수 후보 추대하고 대통령 후보 만들어준다고 기탁금 내신 건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비록 다른 당이긴 하지만 뭐 당원들에 대한 예의뿐만 아니라 낙선하신 다른 후보에 대한 어떻게 저렇게 뭐 특히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정치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참 예의가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한덕수 뽑을 거면은 내 지금 기탁금 돈 돌려달라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또 얘기도 했고, 근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오늘 또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홍준표 전 시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막 기사가 나왔는데 홍준표 시장이 또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나 미국 갈 거야 이렇게 또 바로 한 10분 뒤에 또 나왔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것은 전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예. 언론 플레이를 좀 했다고 보고요. 그 전에 심상정 의원에게도 뭔가 연락해가지고 뭐 같이 뭔가를 할 것처럼 또 했다가 심상정 의원도 불쾌하다. 왜 나한테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냐.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문수 캠프에서는 약간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후보하고 통화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경선에 대해서 뒤에서 뭔가 수작을 부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공감대 형성이 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처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국힘에서 아예 모든 레드카펫을 깔아둘 테니 제발 후보로만 나가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진 찍는 거 옆에 스튜디오에서 같이 찍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국민의힘 당직자 이름이 한덕수 후보 캠프에 어떤 이 일정표에 막 들어가 있고 예. 이런 게 막 들어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처음부터 편파적이고 한덕수 후보의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이 지도부에 정말 분개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홍준표 시장과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을 텐데 하나의 좀 해프닝일 것 같고 어찌 됐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 쪽에 40% 45% 정도가 지금 일단 분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지금 6대 4든 그 친윤이라고 하는 포션 중에 6대 4든 5대 5든 분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이제 또 다른 이슈도 얘기해서 요 정도로 정리하고 아마 주말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월요일 날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엔 대법원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제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그게 파기환송된 고법으로 넘어가서 15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첫 심리를 잡았는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연기 요청을 했고 연기 요청 1시간 만에 이제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당초 잡았던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계속 연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탄핵 얘기도 완전하게 접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은 보복이다. 청문회는 협박이다. 탄핵은 정치적 사냥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박상수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민주당이 드디어 3권을 모두 장악한 총통의 시대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 총통의 시대요. 네, 총통의 시대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무죄 판결을 제외한 그러한 판결들을 전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거의 그 총통이 입법권을 직접 가졌던 히틀러의 수권법과 유사한 법을 거의 발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을 해왔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제가 변호사로 올해가 13년 차인데 일을 하면서 의뢰인들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의 주된 업무는 그 마음에 안 드는 판결들을 의뢰인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변호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법치주의라는 것이 이거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들이 벌어지는데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 안에서 그 제도에서 판단을 내리는 판사에게 그 권한을 주고 우리가 일종의 룰을 만든 거예요. 예. 정말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고 칼 들고 찌르고 다수로 협박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냥 그게 법치주의거든요. 근데 정치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판사의 판결을 무죄 판결은 할 수 있게 하고 유죄 판결은 못하게 하고 면소 판결은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온다고 판사를 잘라버리는 탄핵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시도를 하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룰이 무너집니다. 예. 자, 그러면 정치 권력을 많이 가진 정치 세력이 그러한 룰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 돈 가진 사람은 안 할까요? 알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안 하겠습니까? 예, 예. 저는 3권을 통합한 총통제로의 첫 걸음을 걷기 알겠습니다. 시작했다고 예, 평가합니다. 또 다른 분들 얘기도 지금 들어야 돼서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요거 조금 그 중간에 여러 이슈가 섞여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대법원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하나는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 을 이제 없애는 건데 이 행위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은 이제 이거는 아예 처벌 대상이 안 되게 한 거 요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는 학력을 속인다든지 재산을 속인다든지 이런 거에 좀 집중하자.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법안을 발의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헌법 84조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재판을 멈추느냐 아니면 재판은 계속되고 이거를 이제 형을 집행하는 거, 요것만 멈추느냐, 요거를 근데 아예 재판도 중단하는 거, 이런 법안도 지금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너무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여기저기서 뭐 야당에서도 나오고 야당이래 다른 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제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서 제가 이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에요. 이동학 최고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았던 국힘. 지금 국힘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 국민들의 선택인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 갈 때 민주당은 사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상처나요. 넘어져요. 벼랑 끝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무슨 쓸 수 있는 것처럼 다 그 길로 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권익위가 명품백 앞에 망가지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관저 비리 앞에 망가지고 검찰이 그동안 수없이 망가졌습니다. 김건희 앞에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와서는 지금 법원까지도 망가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투 경기를 양당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글러브 딱 끼고 이제 뭔가 몸 풀면서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입을 해가지고 한쪽 선수의 손과 다리 눈까지 다 가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는 하지만 이 부분 난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난입을 했는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도 적법 절차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왜 유독 이재명이라는 선수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 10번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어찌됐건 그 이전에 탄핵 청문회 그러니까 청문회 정도는 일단 열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거 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전제를 할 때 사법권이 마치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 잘못됐다. 법원도 충분히 잘못될 수 있고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이 견제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사문화시켜 놓고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법원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열었고 오는 26일 날 이제 열리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안건이 이제 사법 신뢰와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재판부의 정치 개입 문제 요것도 다루고 뭐 재판 독립 얘기도 다루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는 이제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의 제기가 있었죠. 대법원의 이런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은 또 외부에서 정치권에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건을 좀 두루두루 다루게 된 것 같은데 임승호 대변인께서는 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건이 어떻게 올라올지도 결론이 정해지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법관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고 뭐 어떤 결론도 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이동학 최고께서 선수가 게임을 하는데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말씀해 주셨지만 633 원칙에 따랐으면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어떤 송달을 회피하는 모습이나 위헌법률 제청 신청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가 선수가 되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빠르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1심, 2심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또다시 선고기를 잡고 선고를 내렸을 때 그렇다면 본인들이 인정했을까요? 결국에는 또 헌법
제 84조인가요? 그것을 이제 들먹이면서 또 그것에 대한 학설 다툼이 이루어질 거고 또 사법부 내 분열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상황을 우려했다라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 좀 부탁드린 게 이제 좀 그만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선고기일 미루고 뭐 재판 중지 이제 형소법 개정한다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퇴임 이후에 허위사실 공표죄까지 행위를 없앤다라고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지금 그리고 당선이 됐을 때 당선 이후까지 지금 사법 리스크를 다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굳이 뭐 지금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린다 이런 개정안도 추진한다 그러고 뭐 또 무죄 판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을 보면서 저는 일종의 승리 세레모니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불쾌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뭐 그래 본인들이 분노했다라고 해서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은 국민들 보기에 좀 알겠습니다. 승리 세레모니다, 조롱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법원이 그렇다고 대선 후보의 지위를 부정을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대선 후보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 의총이 오늘 밤 8시에 또 두 번째 의총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 단일화 후속 논의가 이어진다고 하니 오늘도 참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은데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 짧게 30초씩 좀 의견 뭐 발언하실 것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상 유례 없는 권력을 잡을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권력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끝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권력이 너무 집중되고 그걸 너무 누리려고 하면 국민들은 그 권력을 반드시 빼앗는다. 민주당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성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 임기 중에 저런 비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몸가짐과 행동 이런 거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라져 있는 정치, 그러니까 타협과 신뢰라고 하는 것을 좀 복원시키는 그러한 이 민주당의 노력이 오히려 더 국민들께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저는 뭐 국민의힘의 지금 뭐 속보 경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민주당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의해서 정치가 결정되고 선거가 아니라 선고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모습이 뭐 저는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볼썽사납다. 그래서 뭐 개혁신당도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겠지만 부디 거대 양당이 지금 좀 정치를 회복시키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으실 거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다 받아서 전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한 거 아쉽고요. 저는 딱 하나,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가 좀 복원되면 좋겠다. 뭐가 된 그 당내의 정치든 정당끼리의 정치든 다 뭐 사법부 욕하고 검찰 욕하고 하다가 다 또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렇죠. 받아가지고 또 그걸로 공격하고 이거 언제쯤 끝나느냐. 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예, 오늘 한마디만 더 할게 클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든 시국에 나와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